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 바로 카오스 이론입니다. 와, 요게 또 어릴 때 많이 하던 카오스라는 게임이죠. 역시 아재미가 난다. 아재 냄새가 난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걸로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이론이란 무엇인가? 이름 자체가 혼돈이라는 이론이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어려우면 이름이 혼돈이야. 바로 카오스 이론이죠. 카오스가 그리스어로 카오스에서 왔어요. KHAOS. 실제로는 CHAOS인데 네. 그리스어로 카오스. 카오스. 아직 그리스어를 못 해가지고 네. 그리스어로 발음 어떡하죠 이거? 카오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많이 봤는데 저 많이 봤죠. 뭔지? 진실의 입. 진실이 진실이. 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어로 카오스가 뜻이 크게 벌린 크게 아. 입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군요. 예. 근데 왜 크게 벌린 입일까? 일종의 틈 같은 의미입니다. 틈. 틈. 벌린 입, 벌어진 입, 공허한 틈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주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약간 공허한 상태. 그거를 이제 카오스라고 하는 거야. 카오스. 예, 그리고 예전에 뭐 땅과 하늘이 분리되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분리되고 나면 중간에 역시 뭔가 틈이 생기겠죠. 예. 그거를 우리가 카오스라고. 뭔가 방대한 틈, 벌어진 입 이런 느낌이라서 카오스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혼돈의 사전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질서 없이 마구 뒤섞여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가 바로 혼돈입니다. 혼돈.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무질서, 혼돈. 패턴을 찾을 수 없다. 아, 오늘 또 좋은 얘기 나온다 벌써. 양님 패턴 나왔죠. 네. 오늘의 카오스 이론을 관통하는 하나의 또 이야기입니다. 이 패턴. 그런가요? 그쵸. 근데 어떤- 패턴이 없을 것 같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정의하려면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과학에서. 무언가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반대말을 알아야 된다. 네. 반대말 우리가 알면 다른 단어가 굉장히 명확해져요. 카오스의 반대말은 뭘까요? 수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질서. 바로 이겁니다. 코스모스. 코스모스. 어. 우주를 뜻하는 단어가 꽤 여러 개 있습니다. 네. 그죠? 스페이스라는 거 있고, 유니버스 있고, 코스모스가 있어요. 이 코스모스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우주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질서, 전체의 질서, 세계의 질서 이런 걸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왔어요. 네, 이 말이 뭐냐면은 그냥 우주 이게 아니라 이 우주를 관통한 어떠한 질서까지 포함하는 단어인 거야, 이 코스모스. 그래서 반대로 무질서, 혼돈,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무질서, 혼돈 이것은 카오스가 되는 거죠. 예, 무질서, 혼돈. 느낌이 완전히 상반되죠. 그래서 어떻게 이 카오스론이 그런 발전해 나갔는지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13세기 영국의 전래 민요입니다. 못이 하나 없어서 말 발구 편자를 못 달았네. 말 발구 편자가 없어서 말을 잃었네. 말을 잃어서 전령을 보낼 수 없었네. 전령을 보낼 수 없어서 전투에서 졌다네. 전투에서 져서 나라를 잃었다네. 이 모든 것이 못이 하나 없어서라네. 이게 어떻게 보면 카오스 이론의 약간 시작입니다. 그러네. 결국은 못이 하나 없었다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네. 이걸로 이어져서 결국 나라를 잃은 거야. 우리가 삼체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삼체 문제. 삼체 문제. 삼체 문제가 이제 물체가 3개 있을 때의 문제예요. 네. 예,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풀기가.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 지구와 달, 이체 문제는 굉장히 깔끔하게 답이 나와요. 하지만 여기 태양과 지구와 달, 이 물체가 3개가 되면은 이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와 애인 이러면 깔끔하잖아. 네. 근데 나와 애인과 또 다른 애인 어휴, 이렇게 되면은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럼요. 1887년 스웨덴의 국왕인 오스카르 2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과학자들한테 모아놓고 야, 태양계가 정말 안정돼 있냐? 태양계에 이렇게 행성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이거 갑자기 막 행성 튕겨 나가거나 뭐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뭐 삼체 문제 이상의 문제잖아요. 태양계에 얼마나 많은 물체가 있어? 그죠? 수금지화, 목토 많잖아요. 그래서 삼체 문제를 푸는 거에 상금을 겁니다. 그 상금은 무려 2,500크라운, 30만 원. 오, 그때 30만 원. 우리나라 돈? 1887년에 30만 원의 물가가 대단했겠지. 엄청 그쵸. 크죠. 그쵸. 어쨌거나 이 상금을 걸었습니다. 과학자들 어떻게 했을까요? 다 실패. 다 실패. 다 실패하고 이걸 풀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무려 300년 동안 이제 고민을 시작합니다. 와, 예. 300년.
근데 300년 동안 고민을 하는데 근데 이거를 단순화시켜서 어떻게든 풀어볼까 해서 과학자들이 300년간 이 삼체 문제를 단순화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명의 수학자가 이때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을 시작합니다. 누구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이거를 간단하게 단순화시켜서 푸는 것보다 중요한 건 삼체 문제가 과연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다. 반대로 생각했구나. 바로 누굴까요? 그 수학자는 바로 포인카레? 앙리 포인카레. 오, 왠지 포인카레일 것 같아. 언제나 다르게 생각하는 수학자. 항상 뭔- 그래요. 니네는 이걸 풀려고 단순화시키고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내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카우스 이론. 19세기 초 프랑스의 수학자인 앙리 푸엥카레가 최초로 수학적으로 시작을 한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풀리냐 풀리지 않느냐를 일단 결정을 하는데 간결하고 유한한 수식으로 완벽하게 해를 표현할 수 있느냐 이게 아주 엄격한 기준을 잡은 거죠. 삼체 문제에 대해서요? 네네. 네. 그래서 그가 얻은 답은 절대 풀리지 않는다. 노랍. 근데 또 프랭카레가 네. 다 막 풀려고 하는데 절대 풀리지 않는다까지 했으면은 또 아쉽죠. 푸엔카레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 완벽하게 풀리지 않는다라는 걸 푸엔카레가 확신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 건 제대로 풀리지 않은 답, 즉 혼란스러운 답을 모읍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답들을 모아서 1970년대 중반부터 푸엔카레가 체계적으로 연구를 시작합니다. 예. 이게 뭐냐? 혼란스러운 답들. 바로 카오스 이론이죠. 그럼 약간 혼란스러운 그 이론들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이 혼란스러운 상태 자체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카오스 이론이 시작한 거죠. 1967년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로렌치. 기상현상을 묘사하는 간단한 방정식들이 초기 조건에 극도로 민감하다는 것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컴퓨터로 대기 모델을 만든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했어요, 이분이. 예. 그 논문의 제목이 결정론적이면서도 비주기성이라는 제목이에요. 여기서 어떤 말을 했냐면 날씨, 즉 일기예보를 얼마나 멀리까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를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얼마나 더 미래, 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 과연 내일 날씨 알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일주일 뒤 날씨 알 수 있을까? 그러면 5년 후에 날씨 알 수 있을까? 이렇게 간 거야. 그렇게 해서 이 논문을 썼는데 여기 등장한 게 바로 카오스 이론의 아주 중요한 특성입니다. 초기 조건의 민감성. 이 과정에서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로렌츠가 대기 현상을 설명하려고 시뮬레이션 방정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컴퓨터가 쭉 계산을 해요. 그럼 또 집어넣어서 쭉 계산을 해요. 또 집어넣고 쭉 계산을 해요. 그쵸?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얘가 계속 계산하면서 돌다 보니까 로렌츠 입장에서는 컴퓨터가 계속 이걸 돌리지 말고 나온 결과를 내가 적어놨다가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뭐 151.72 뭐 이런 답이 나왔어. 네. 이걸 적어서 바로 입력을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분명히 똑같아요. 내가 직접 입력하느냐 컴퓨터가 입력하느냐밖에 차이가 없었어. 네. 근데 결과가 아예 다릅니다. 도대체 왜?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컴퓨터는 소수점 자리 뒤까지 다 계산을 해요. 근데 내가 적을 때는 여기 아웃풋으로 나온 값만을 적으니까 소수점 자리 셋째 자리 밑을 그냥 버린 거야. 사실 굉장히 작은 값이거든요. 이 작은 값을 버린 것 때문에 도출된 결과가 아예 달라졌다. 이것을 로렌츠가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값에 대한 극도로 민감한 그 의존성, 예. 이걸로 인해서 어떤 순간 갑자기 큰 오차가 나타나 버린다. 이 말은 뭐냐? 갑자기 엄청나게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불안정성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즉 다른 개로부터, 이 안에서가 아니라 외부 개로부터 박은 아주 작은 영향이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서 태풍이 된다. 그렇죠. 이런 것 갖다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결론적으로 조그만한 차이가 있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점점 멀리 일기예보를 예측하려고 하다 보면은 값이 계속 누적됩니다. 그러면은 내일 모레 정도는 나오는데 1년 뒤는 너무 많은 누적이 돼서 아예 다른 값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즉 로렌츠의 결론은 장기 예보는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네, 그리고 여기서 발견된 이 초기 조건의 민감성이라는 특성이 카오스 이론을 탄생시키죠. 여기까지 오고 이제 1970년대로 넘어갑니다. 네. 70년대 초반으로 가면 전문 수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까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이론이 하나 등장해요. 연속적으로 변화하던 현상이 어느 국면을 딱 맞이하면서 갑자기 파국으로 치닫는 거야. 바로 카타스트로피 이론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이 세로축의 각성 상태, 가로축의 이 약간 기량입니다. 기량. 이 말은 뭐냐면은 각성 상태가 막 올라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량이 점점 좋아지겠죠.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얘가 더 이상 기량이 안 나고 뚝 떨어지면서 각성 상태가 확 줄어들고 그렇게 쭉 이렇게 기량이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불연속적인 현상을 다루는 수학 이론이에요. 예. 그래서 실제로 파국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카타스트로피 이론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오늘 한일전이야, 한일전. 어떻습니까? 각성 상태 어떻습니까? 진짜 이겨야 돼. 오늘 거의 막 상대편 씹어 먹으려고 그러죠, 진짜. 그리고 이상하게 오늘따라 선수들이 날라다녀. 그래서 경기가 너무 팽팽해요. 한 골도 안 들어가고. 그런데 영경기야. 후반전 20분경 갑자기 말리기 시작합니다, 한쪽이. 한쪽이.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보여왔던 기량과 눈에 띌 정도로 갑자기 쳐져요. 그러더니 몰아치면서 골을 먹힙니다. 그리고 또 먹히고 하면 이제 완전 무너지는 거야. 그래. 우리는 축구 경기 볼 때마다 여러 번 이걸 목격했어요. 막 이러다가 한 방에 그냥 파국으로 가. 그렇죠. 이게 바로 카타스트로피 이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975년 미국의 수학자 제임스 요크라는 분입니다. 네. 요크. 이분이 자기 논문에 주기 3은 카오스를 내포한다라는 제목을 붙여요. 그러니까 논문 제목인데 네. 네. 주기 3이라는 건 그냥 뭐 어떤 결과라고 칠게요. 주기 3은 혼돈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야. 지금 산타클로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건 뭐냐면 이분이 요크가 뭘 했냐면 수학적 언어로 처음으로 카오스라는 용어를 쓴 거야, 이분이. 네. 그래서 동료 수학자들이 이제 좀 놀렸습니다. 야, 논문에다가 무슨 카오스라는 이름을 써. 그거는 논문에 쓸 얘기가 아니잖아. 그런데 요크는 고집이 있고 뚝심이 있어서 그냥 밀어붙였어. 예. 나는 내 논문에 카오스라는 이름 쓴다. 네. 네, 그래서 결국 결정론적 무질서를 다루는 분야 전체를 대표하는 말로 카오스라는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이때. 네. 그래서 이제 비슷한 연구들도 이제 다 카오스라는 이름이 붙고 그래서 결국은 카오스 이론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카오스라는 이 단어를 수학에서 처음 요크가 썼죠. 근데 카오스 이론 들어봤잖아. 네네네. 카오스 이론 들어봤죠? 네. 네. 봤죠. 카오스 이론을 들어봤습니다. 예. 놀랍게도 대중들이 카오스 이론을 들어봤어요. 이거에 큰 공헌을 하신 분이 있어요. 네. 1987년 제임스 글릭이라는 이분은 미국의 저술가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대중서를 썼어요. 이 제목을 카오스라고 붙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카오스, 이 이야기들을 잘 섞어서 대중서로 냈어요. 그랬더니 책이 대박이 났어. 그리고 이 이름 자체 단어가 갖고 있는 매력, 혼돈. 혼돈. 야, 이거 너무 멋있는 이름이야. 그러니까 책의 성공과 단어 자체 갖고 있는 매력 때문에 카오스라는 단어 자체가 대중에게 각인됩니다. 이 형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책 썸네일 잘 만들었네. 그쵸? 이게 너무 널리 알려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름만 알려졌다. 뭐 사람들이 몰라. 이해를 못하는데. 아무도 그 책을 읽어보지 않았다. 혹은 봐도 몰랐다. 혼돈의 카오스. 여기까지 오면 이제 우리는 카오스 이론을 정의하는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좋아요.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영화 나비 효과. 이거 정말 재밌죠? 이거 진짜 옛날 예. 영화잖아요.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네. 작은 변화 때문에 큰 변화가 생긴다. 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떻게 나온 말이냐면 초기 조건을 조금만 바꾸면 굉장히 많이 변하네? 네. 라는 걸 표현한 게 아니라 초기 조건에 그만큼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카오스 이론에 대한 좌절을 표현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실제로 카오스에 대한 정의가 과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결정론적 물리 법칙으로 인해서 나오는 겁니다. 예. 이 말은 뭐냐면 나비의 날개짓이라는 것 때문에 토네이도가 나오는 게 이미 결정돼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결정돼 있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변수가 많고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 근데 그 안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
또 가요 또. 오, 그렇군요. 잠깐만. 예. 일단은 제가 좀 예시로 설명을 드린 게 깔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수학 용어 두 가지를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어렵겠지만 선형, 비선형 간단한 설명 드릴게요. 네. 변수가 하나로 구성된 간단한 미분 방정식을 선형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둘 이상의 변수로 구성되어 풀 수 없는 미분 방정식을 비선형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변수가 하나다, 선형 방정식. 변수가 두 개 이상이다, 비선형 방정식. 그냥 비선형. 아주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선형, 비선형. 선형아 사랑에 나오고요. 선형. 예를 들어 비행기가 직선으로 시속 800km로 날고 있어. 그러면 1시간 후에 어디 있습니까? 직선으로 800km 전방에 있겠죠. 맞아요. 어. 이게 선형입니다. 어. 이게 바로 속도라는 변수 하나만 알아요. 아, 그런. 속도란 건 방향과 크기입니다. 그럼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가고 있다라는 변수 하나만 알아요. 비행기는 직선으로 가요. 그러면 명확하게 비행기가 1시간 후에 어디 있는지, 2시간 후에 어디 있는지, 몇 시간 후에 어디 있는지 다 알 수 있어. 그쵸? 이게 바로 선형 방정식입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 비행기 직선으로 갑니까? 아니죠. 안 가요. 비행기 속도 일정합니까? 아니죠. 가속했다 감속했다겠죠. 네. 바람 안 붑니까? 불죠. 불죠. 네. 방향 바뀌고 막 지구 구형이고 일자로 안 가고 막 위아래로 꺾이고 변수가 속도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비행기는 몇 시간 후에 어디 있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몰라. 네. 이게 바로 비선형 방정식입니다.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들어가 있는 비선형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경우가 나올 때마다 과학자들은 예외 처리합니다. 뭐야 이거? 이러고 그냥 빼. 우리는 이것을 어. 알 수 없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 맥박도 계속 바뀌는 거 아시죠? 예. 네, 그렇죠. 맥박 계속 바뀌죠? 규칙적입니까? 불규칙적입니까? 불규칙적이야. 그런데 과연 이 사람이 정말 맥박이 불규칙적이냐? 아니야. 심전도 측정을 해보면은 정말 안 좋은 사람이랑 건강한 사람은 차이가 있겠죠. 즉 맥박은 달라질 수 있어도 진짜 내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더 거대한 패턴을 통해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시간의 축을 넓게 보면 그렇지. 맥박은 굉장히 규칙적이죠. 이 말은 뭐냐? 이 불규칙함 속에 패턴이 있다. 그리스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카오스로 인해 코스모스가 생겨났다. 우리 아까 그랬죠? 카오스는 코스모스의 반대말이다. 이해됐어. 그쵸? 무슨 말인지. 근데 카오스로 인해 코스모스가 생겨났다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 말은 뭐냐? 카오스가 단순한 혼돈이나 무질서가 아니야. 이 말은 뭐냐면 질서를 만들어내는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엄청 멋있는 말인데? 네. 이 말은 뭐냐? 이 무질서해 보이는 이것도 결국 질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렇죠.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카오스론의 특징, 두 번째 특징입니다. 초기 조건의 민감성 외 두 번째 특징 이겁니다. 끌게라는 거예요. 끌게. 끌게. 어트랙터. 뭐냐면 제가 이걸 쉽게 설명드릴게요. 보울이 있어요. 저렇게 그림처럼. 보울. 보울 안에 구슬을 넣고 굴립니다. 그럼 구슬이 바닥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돌겠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당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나면 바닥에 있겠죠. 그치? 결국은 밑바닥에 정지하겠죠. 이때 가로축을 위치, 세로축이 속도인 일종의 위상 공간을 그린다고 칠게요. 네. 그러면은 한 점으로 빨려 들어간 형태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죠? 위치와 속도니까 어느 순간 한 점으로 딱 빨려 들어가는 그 위상 공간상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얘가 언젠가는 정지하는 어딘가로 끌어당기는 그곳이 있다. 빨려 들어가는 어딘가가 있다. 모든 운동은 그렇다. 라는 거예요. 외부 에너지. 예를 들어 이 보울 안에 구슬을 넣고 이렇게 돌리는 외부 에너지겠죠. 외부 에너지에 의해서 요동치는 궤적이 나오겠죠. 근데 이 복잡한 이 곡선, 이 궤적이 막 나올 거 아니야. 막 구슬이 돌면서. 그 와중에서도 어느 점에서 출발해도 결국은 원래대로 들어오는 그 하나의 곡선이 나올 겁니다. 네. 이게 바로 끌게다. 날씨랑 비슷한 거잖아요. 넓은 스케일로 봤을 때는 여름에는 온도가 높아지고 그렇지, 그렇지. 겨울에 온도가 낮아지는 그치. 그 패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치. 거잖아. 그러면은 무조건 높아지는 어느 구멍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치. 그렇게 보면 돼요. 거기에 끌개가 있는 거잖아. 야니 똑똑해요. 이게 아무튼 아직 어렵긴 해요. 그냥 제일 직관적인 예시도 보여드릴게요. 다음 장 주면요. 진짜. 진자 같은 경우에 일단은 돌리죠. 돌리면 어떻게 되죠? 막 움직이죠. 네. 근데 결국은 얘가 비슷한 형태로 계속 돌아요.
바로 타원 모양을 만들어요. 이 진자가. 이게 바로 타원 모양의 끌개인 겁니다. 이제 끌개가 뭔지 아시겠죠? 네. 뭔가를 했을 때 얘가 결과적으로 어딘가에 쫙 끌어당겨지는 무언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기준같이. 네. 결국은 여기에 이런 모양을 그리면서 안정이 된다. 그렇죠. 가장 간단하게는 수학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일정한 패턴을 그리는 게 있다. 네. 그쵸? 모든 운동이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카오스 이론을 따르는 운동이 있습니다. 혼돈의 운동이 있겠죠? 예. 카오스 이론을 따르는 운동은 이 끌개가 깔끔하지가 않아요. 점이나 원이 아니라 이상하고 모호한 형태의 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이한 끌개라고 불러요. 기이한 끌개. 스트레인지 어트랙터. 그래서 카오스 이론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기이한 끌개를 갖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겉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무질서하고 불안정해 보이는 운동이지만 이런 기이한 끌개라고 불리는 질서 구조에 따라 일정한 규칙성을 갖고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오. 우리는 이 기이한 끌개를 알아냄으로써 이게 이 혼돈과 혼란과 무질서함 속에서 규칙성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카오스 이론으로 인해서 설명할 수 있는 현상들, 바로 지진, 운석, 충돌 등의 현상, 이거 알 수 없어. 패턴은 있겠지만 몰라. 비행기의 갑작스러운 추락, 기이한 끌개가 있네. 잘 날던 비행기가 사고가 납니다. 네. 근데 왜인지 몰라. 뭐 난류 때문인지 새 때문인지 뭔지 모르지만 일단 갑자기 추락합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막 태풍의 진로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탈모 예측할 수 있나? 예측하기 쉽습니다. 탈모는 예측해요. 왜냐면 끌개가 있어요. 탈모는 여러분 끌개가 있어요. 그거. 탈모는 강력한 끌개가 있어요. 타원형의 기이한 끌개가 아니에요. 그거. 카오스라고 할 수 없어요. 타원형의 끌개가 있어요. 네. 네. 타원. 왼쪽부터 고전역학, 양자역학, 카오스 이론입니다. 아시겠어요? 요 세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려서 요 세 가지를 이해를 하시면 확실히 머릿속이 환해지실 겁니다.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하다. 이게 고전역학이에요. 인류 얼만큼 속도로 어떤 방향으로 가면 몇 초 후에 얘가 어디 있을지 예측 가능하고 모든 게 결정돼 있는 겁니다. 이게 고전역학이에요. 아시겠죠? 두 번째, 양자역학. 아니다. 모든 것은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다. 좋아. 몇 분 후에 이게 어디 있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여기 있을 가능성은 몇 %라는 게 가능한 거야. 양자역학은. 그런데 카오스 이론은 뭐냐? 우리는 확률조차 알 수 없다. 이게 카오스 이론이에요. 이거 딱 비교하니까 너무 좋네요. 요 세 가지를 듣고 나면 이제 카오스 이론에 대한 게 감이 오실 겁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날씨는 확률을 알 수가 없는 건데 우리가 확률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럼에도 카오스 이론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지금 양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현실 세계를 설명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왜냐면은 고전역학은 어떤 세계를 설명하냐면요, 굉장히 거시적인 세계입니다. 태양과 달, 지구의 움직임, 행성들의 움직임을 우리는 고전역학으로 설명하면 딱딱 맞아요. 그쵸? 양자역학 어떤 세계입니까? 아주 작은 미시. 아주 미시적인 요만한 세계. 요만한. 아주 작은 원자들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게 바로 양자역학이에요. 거시적인 고전역학의 세계. 그 다음은 바로 우리 현실 세계. 카오스 이론으로 설명해야 돼요. 그거보다 더 작아지면 이제 양자역학의 세계가 되는 거죠. 즉 이 말은 뭐냐? 카오스 이론은 지금 우리 현실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실제로 이렇게 딱딱딱 나누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결론적으로 지금 이 이야기의 가장 처음 질문이 뭐였죠?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이론이 무엇인가?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과학자들이 세상의 모든 변화 속에서 질서가 있는 것처럼 기대를 했습니다. 실제로 봤더니 그 질서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카오스 속에 이 실제 변화의 실체가 있었다. 이 말은 뭐냐? 카오스 이론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핫한 학문, 복잡계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 복잡게도 예. 나오네요. 저희가 다뤘었죠. 그렇죠. 이 말은 뭐냐? 적어도 우리가 가장 복잡한 이론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정말 복잡한 이론은 복잡한 과정을 아무리 이해해도 물리적 복잡성이 사라지지 않는 복잡계 이론으로 연결되니까 카오스 이론이 가장 복잡할 것이다. 그렇죠. 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오늘. 그냥 복잡한 애라는 거예요, 원래. 어. 원래. 이거 라임 죽이지 네, 않습니까? 원래. 라임 정말 거의 래퍼였어. 한번 네, 가시죠. 네. 보세요. 다시 한번. 적어도 가장 복잡한 이론은 가장 복잡한 이론을 이해해도 물리적 복잡성이 사라지지 않는 복잡계 이론으로 연결되는 카오스 이론이 가장 복잡하다는 겁니다. 10점. 만점. 잘하는데? 진짜 잘하는데? 맛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잘하는데? 예, 여기까지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었고요. 진짜 잘하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